이번 시간에는 문명과 에너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은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바뀌어 왔습니다. 인류의 에너지원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요? 우리는 흔히 화석연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화석연료란 무엇이고 또 이를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란 무엇이고 신에너지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인류 문명과 에너지, 대체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신에너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류 문명과 에너지입니다. 인류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인류 문명의 발전은 에너지원 개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가축의 힘을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운반하기도 했고, 또 자연의 힘을 이용을 해서 물량 방아를 돌리거나 풍차를 돌려서 동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에너지원은 주로 이제 목탄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석탄이 발견되면서 석탄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액체 연료인 화석연료인 석유와 또 기체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이제 거쳐서 이제 원자력을 이용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 에너지원의 변천을 그래프를 본다면 이제 미국의 에너지 수요를 1776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국 에너지 수요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1776년에는 에너지 양이 이 단위가 지금 10의 15성 킬로줄입니다. 거의 저 단위로는 0에 가까웠는데, 그러다가 1867년경에 와서 목탄의 양이 최대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26년도에 와서는 이제 목탄 이후에 석탄이 같이 세기 시작하면서 목탄은 줄어들고 석탄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석탄이 이제 거의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에 또 석유가 발견되면서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무렵에 석유가 거의 최대치에 이르게 됐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의 양이 1970년경이 되겠네요. 이 경에 또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와 석탄이 이제 같이 사용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핵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또 수력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양들은 이제 전체량에 비하면 이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비하면 훨씬 작은 부분만을 이제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제 에너지원의 변천 시대를 목탄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19세기죠. 19세기 말엽에 이제 목탄의 시대는 끝났고, 그리고 석탄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경부터 이제 석유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 석유 자원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대체할 그 에너지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인류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이 에너지원은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 중에 한 가지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화석연료는 어디서 왔느냐면 오래전에 지구상에 서식했던 유기체의 잔존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의 종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셰일가스까지 이것들이 주요한 화석연료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량이나 가체 연수를 본다면 이제 여기서 확인된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석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석탄을 이제 다 채굴할 수 있는 그 연도는 뭐 118년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석유는 46년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이제 전통적인 이제 가스, 그리고 셰일가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도는 이제 60년 정도씩밖에 이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네요. 셰일가스 양은 좀 더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들을 다 합쳐봤자 이제 한 200년 남짓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이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석탄을 알아보면 석탄은 약 3억 년 전에 식물들의 유해가 태적암 지층과 함께 퇴적되어 남게 된 유기적 태적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생대 석탄기부터 중생대에 이르는 각 지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탄의 역사를 보면 석탄은 유럽에서 12세기부터 사용되었지만 중국에서는 기원전 4000년부터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석탄은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 중국에서도 2000년 전부터 쓰였다고도 해요. 그렇지만 인간이 이제 보조적인 연료 이상으로 주 연료로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제 탄경에서 석탄을 파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석탄은 여러 가지 이제 탄소 함유량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탄화된 정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탄, 토탄, 갈탄, 역정탄, 무연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해진 압력이나 그리고 온도, 그리고 시간에 따라 이제 탄화된 정도에 따라 이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토탄의 경우는 이제 가루 부스러기가 많고 무연탄일수록 단단하게 이제 뭉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2탄이나 토탄이 이제 탄소 함유량으로 보면 한 60% 미만이고요. 그리고 아탄은 이제 탄화가 덜 되고 좀 질이 나쁜 석탄인데 탄소 함유량은 2탄이나 토탄보다 더 많습니다. 한 10%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갈탄은 여기서 다시 또 10% 정도 더 많아졌고요. 채굴하기 쉽고 생산 비용이 적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갈탄은. 그리고 역청탄은 이제 보통 검은 광택이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석탄이 되겠고요. 도시가스나 코크스를 만드는 데 쓰이고 제철소에서도 쓰이는 연탄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탄소 함유량이 한 10% 정도 가까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연탄은 이제 가장 탄소 함유량이 높습니다. 90% 이상이고요. 검은색을 띠고 검은색 광택이 있고 단단합니다. 불이 빨리 붙지는 않으나 불순물이 적고 탈 때 연기가 안 나며 열량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석탄의 종류에 따라 용도도 좀 다른데요. 토탄은 식물 유체 퇴적물이 균류 등에 의해서 생화학적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힌 기간이 길지 않아서 탄화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갈탄은 이제 토탄이 두껍게 모해물되어서 지하에서 지열과 압력을 받아서 탄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이제 갈색이나 흑갈색을 띠고 있어서 갈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토탄이나 갈탄은 주로 연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역청탄은 이제 갈탄과 역청탄의 아역청탄은 역청탄과 갈탄의 중간 단계로 전력 발전에 이용되거나 화학 합성 산업의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무연탄은 탄화도 가장 높다고 그랬죠. 연기가 나지 않아서 무연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대부분 이제 무연탄입니다. 그래서 난방용, 연탄 제조용, 발전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석탄의 산지는 뭐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이제 산유국이 따로 정해져 있죠. 편제되어 있는 반면에 석탄은 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매장량도 석유에 비하여 많고 분포 지역도 고르다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석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유는 천연에서 액체 상태로 산출되는 탄소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이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바다 유기물이 분해되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제하지 않은 석유를 우리가 원유라고 하는 거죠. 이 원유를 정제해서 이제 휘발유, 경유, 등유, 종유 등을 이제 제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는 이제 꼭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각종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공업 원료로도 이제 사용된다는 것이죠. 자, 석유의 역사를 보면 석유가 발견된 건 기원전 5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피치와 점토로 이제 만들어서 썼다고 해요. 연료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역시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특히 기계 문명의 진보와 함께 가솔린 기관, 특히 자동차죠. 연료로서 수요가 급증하면서부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많은 양을 재치 사용하고 있고 에너지 연료로도 쓰지만 각종 화학공업의 자원으로서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석유는 이제 석탄이나 다른 광물에 비해서 일부 지역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석유가 이렇게 액체니까 이것이 이제 고여 있으려면 알맞은 지각 구조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석유가 흘러가 버려서 유전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매장량은 이제 미국이 25%, 남미 각국과 중동 러시아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석유는 탄수화물의 이제 액체형 혼합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는데요. 지질시대의 동식물이 퇴적하여서 지압과 지열을 받아서 이제 변화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나 호수 등에 이제 번식한 요 미생물이 죽어서 퇴적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셀룰로스나 단백질은 분해돼서 녹아버리고 남은 이제 유지가 이제 지열이나 지압에 의해서 분해되고 변질해서 석유가 되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열에 의한 변질보다는 이런 세균에 의한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석유를 변질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석유의 정제 과정을 보면 석유는 이제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석유가 이제 이용되지 않는 게 없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석유의 정제 과정을 보면 이제 가열을 해서 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부터 이것이 휘발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LPG가 되겠어요. 40도 정도에서 이제 휘발하기 시작을 하죠. 1도에서 42도씨입니다. 그리고 30도에서 120도씨에서는 휘발유나 나프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 150에서 280도씨에서는 등유, 그리고 230에서 350도는 경유가 나오고 300도씨 이상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아스팔트나 중유, 잔사유 이런 재료들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제품은 이제 경유로부터 얻어지는 제품은 디젤 엔진 연료나 경화용 연료, 그리고 등유로부터 얻어지는 연료는 가정용 가열 연료 또는 소형 발동기용 연료, 그리고 중유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자동차, 선박 또 역시 가열 연료로 쓰이고요. 제트
연료로부터 얻어지는 건 제트 연료가 되겠고요. 휘발유로부터 얻어지는 항공기 연료, 자동차 연료, 가스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뭐 원료용 LPG, 석유화학 원료용. 자, 그리고 이런 것로부터 또 얻어지는 이제 납사로부터 얻어지는 거는 뭐 타이어, 그리고 뭐 세제, 도료, 의류, 접착제, 약품, 비료, 화장품, 온갖 것들이 다 얻어집니다. 다음은 천연가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연가스는 이제 유전이나 탄광지역의 땅에서 분출되는 자연성 가스입니다. 주로 이제 메탄가스나 에탄가스가 되겠는데요. 온천가스나 화산가스, 늪가스도 뭐 천연가스로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 이제 이것은 도시가스나 버스, 청소차의 연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울산광역시 앞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의 장점은 연소시 매연이나 밀입자를 거의 생성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배출량도 아주 적다고 합니다. 또 질소산화물도 적게 생성되고요. 이런 질소산화물이 적게 생성되면은 이제 공기 중에 질소산화물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산성비를 내린다든지 이런 유해 염려도 줄어드는 것이죠. 또 오존을 생성하는 탄화수소에서의 점유율이 낮다.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면은 디젤 기관에서보다는 소음이 적다. 옥탄가가 높고 뭐 이런 장점들이 쭉 있습니다.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설된다 하더라도 쉽게 확산되므로 안전하다. 또 이제 이 천연가스를 또 액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운송과 보관이 쉽다,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량도 많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냐? 출력이 낮다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LNG 가스나 LPG 가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출력이 낮다 보니까 많이 이제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회 충전의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탱크에 이제 내압이 높기 때문에 큰 설치 공간을 이제 필요로 한다. 부피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로서 충전 인프라가 부실하다 보니까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액화 기술까지는 발전했지만 아직도 기체 상태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기에 누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음은 셰일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셰일가스는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하여 굳어진 이층, 이걸 셰일층이라고 그러죠. 이 셰일층에 함유된 천연가스나 석유를 이제 셰일가스 또는 셰일오일이라고 부릅니다. 넓은 지역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출하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채굴하는 방법이 이제 개발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압 파쇄법인데요. 바로 조지 미첼이 이제 프래킹 수압을 이용해서 파쇄하는 거예요. 공법을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이제 셰일가스가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모래와 화학 첨가물을 섞은 물을 시추관을 통해서 지하 2 내지 4km 있는 바위에다가 높은 기압으로 500 내지 1000기압으로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위가 깨지고 그 바위 속에 갇혀있던 천연가스가 바위 틈새로 모이면 그것을 이제 뽑아내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문제가 이 셰일가스 자체도 이제 문제지만 이제 이때 새어나가는 셰일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셰일가스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 2015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석유 가격의 폭락을 가져왔고 그 당시까지 이제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이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휘발유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이 좀 이제 부담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것이 셰일가스 혁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에너지란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또는 핵이 융합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물질이 이제 질량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에너지로 변하는데 방출되는 에너지를 핵에너지라고 합니다. 핵에너지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핵융합 에너지와 또 핵분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가벼운 원자들, 예를 들면 수소라든지 아니면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 이건 수소인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중성자가, 원래 수소는 중성자가 없죠. 원자 핵 속에. 그런데 중성자가 하나 있으면 중수소, 두 개가 있으면 삼중수소. 또 헬륨은 이제 중성자가 하나인 헬륨이 있어요. 질량수 3인 헬륨이죠. 그리고 질량수 4인 헬륨이 있고, 자, 이런 이제 원자 핵들은 결합 에너지가 큽니다. 결합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더 원자 핵의 핵자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중수소가 3중수소가 되면 이제 이 결합 에너지가 중수소보다 3중수소가 결합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또 3중수소가 만약에 헬륨으로 바뀐다면 질량수 4인 헬륨으로 이 차이가 에너지로 방출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벼운 원소들은, 가벼운 원자핵들은 이제 좀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뀔 때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것이 이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무거운 원자들, 우라늄 같은 원자들은 가벼운 원자로 이제 바뀌게 되면 역시 이 경우도 결합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또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것이 핵분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에너지는 수소나 헬륨, 리튬과 같은 가벼운 이런 원자들이 융합할 때 방출되는 핵융합 에너지가 있고, 우라늄과 같은 이제 이런 무거운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방출되는 핵분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핵분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뒤에서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신에너지에서. 자, 핵분열 에너지란 결국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이 이제 무거운 원소, 이걸 중원소라고 하는데요. 이 중원소들은 우라늄은 굉장히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핵 중에서 가장 무거운 원자핵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성자를 하나를 이제 더 흡수시켜 버리면 이 안에 있는 이제 이 원자핵이 사이에 이제 핵력이 보다는 이제 이 원자핵들끼리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 힘이 더 강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되죠. 이것이 핵분열입니다. 이때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것을 핵분열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뭐냐? 이런 이제 핵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원자 핵들을 이제 많이 모아뒀다가 이것들이 이제 핵분열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한꺼번에 터지면 이제 원자 폭탄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천천히 일어나도록 이제 제어를 하면서 거기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에너지란 말 그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화석연료가 아니면서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에너지를 대체로 지칭합니다. 자, 이런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는 화석에너지가 일단은 고갈될 위험이 있고 또 이제 이것이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화석에너지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이제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 그런 대체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이제 풍력, 태양력, 조력, 지열 이런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재생 가능
신에너지는 새로운 물리력이나 새로운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이나 자기유체 발전, 연료전지, 수소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신의 에너지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연료전지의 경우는 저공해이고 고효율 에너지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전소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기술력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석탄 액화가스는 석탄 부전량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석탄 공해를 유발하고 그리고 이 가스제는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원은 무공해이고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수소를 얻는 과정 자체가 또 이제 다른 에너지 이제 화석연료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핵융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질량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방출됩니다. 이것이 핵융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높은 온도와 중력을 지닌 태양은 중심 온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1500만 정도가 올라가고 엄청난 기압을 압력을 갖는데 이 속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구에서는 이제 핵융합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과 같은 초고온, 초고압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공적으로.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제 수소의 동위 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을 통해서 핵융합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핵융합 반응을 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연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인데요. 이 중수소는 우리가 바닷물 가운데 소량의 이제 중수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닷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자원은 무진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중수소는 리튬을 핵융합로에서 변환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가 필요한데 이 온도가 1억도가 됩니다. 원자핵들은 이제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핵력을 가지고 있는데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이 핵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융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면 1억도 이상의 초고온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물질과 그리고 이제 이 물질들을 고온 고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용기가 이제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1억도의 플라즈마를 담을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핵융합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물질로는 이제 1억도에서 다 견딜 수가 없죠.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플라즈마는 전기적 성질이 있어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플라즈마를 이제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융합 에너지가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자원이 이제 풍부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보통의 이제 어떤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와 다르게 용량이 대용량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용량 발전으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핵융합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다. 이제 자원은 이제 바닷물 속에 풍부한 중수소와 그리고 이제 리튬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자원은 뭐 거의 무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탄소를 태워서 얻는 에너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핵융합 연료 1g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발전은 이제 폐기물이 일부 발생하긴 하는데 이것이 고준위가 아니라 중준위나 저준위 수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십 년 이내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 분열 발전처럼 장기적인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료 공급이 이제 중단되면 1, 2초 내로 온전히 자동 정지해서 발전소가 폭발하거나 방사능이 누출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융합 발전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기술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핵융합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자본과 기술을 모아서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EU, 인도와 함께 이제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20, 30년 내에 핵융합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망을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년 내에 가능하면 좋겠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